물속에 사는 물고기, 물 밖에 사는 물고기. 어느 쪽이 진짜 물고기일까요?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관심 밖,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겨졌던 숨어있는 무언가를 관심 있게 들여다봐야 한다는 시선을 담아 저자의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습니다. 저자 룰루 밀러는 7살이던 해 휴가지에서 아버지에게 인생의 의미를 묻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의미 없다는 말과 더불어 인간은 이 거대한 우주 속 보잘것없는 아주 작은 존재로 한 개인을 지켜보거나 보살펴주는 존재는 없다고 말해줍니다. 어쩌면 이 우주에서 개미보다 중요하지 않은 존재일 수 있고 모든 의미는 사람이 만들어낸 것으로 혼돈만이 유일한 지배자이니 너 좋을 대로 살라는 말도 함께 들려줍니다. 페니키스 섬과 가까운 휴게지에서 듣게 된 아버지의 대답은 7살의 어린 밀러에게 말로 옮길 수 없을 정도의 차가움과 함께 세계관이 재배열되는 느낌으로 다가왔다고 적고 있습니다. 페니키스 섬은 어류 분류학자로 명성을 떨친 데이비드 스타 조던이 새로운 세계관을 만난 곳으로도 묘사하고 있습니다. 과학 전문기자 밀러의 눈에 조던은 오만을 겸비한 어류 수집계의 이카로스로 여겨졌지만 자신의 안식처로 여겼던 남자친구와의 관계가 충동에 의한 사건으로 무너지며 혼돈 속 허우적거리는 상황으로 치닫게 되자 다시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믿음으로 기다림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러던 중 아무런 확신도 없고 자신의 관심사에 부모는 물론 주변 인물들의 비난이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스스로를 던지며 계속 나아갈 수 있었던 조던은 어쩌면 바보의 표지가 아닌 승리자의 표지로 길 잃은 자신에게 안내를 제공해 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혼돈 속에서 질서를 파악하는 과학자 조던, 아무것도 약속되지 않는 암울함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비결, 그는 희망을 찾을 수 있는 어떤 처방을 발견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으로 말이죠. 밀러는 절판된 지 한 세기가 지난 조던의 회고록을 온라인에서 찾을 수 있었고 2권에 나누어 빽빽하게 담긴 그의 나날을 펼쳐들며 여정은 시작됩니다. 온 시간을 바쳐 읽어낸 성과가 일순간에 무너지는 절망을 겪으면서도 나아가게 하는 힘은 무엇이었을까라는 궁금증을 안은 채 조던의 회고록 속으로 빨려 들어간 저자처럼 어느 순간 책 속에 빠져있는 나를 발견할 때쯤 저자 밀러가 심어놓은 씨앗은 작동되기 시작합니다. 어린 시절 아무렇게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널브러져 있는 풀들의 이름을 찾아내고 분류하며 자유로운 놀이를 즐겼던 조던은 훗날 예기치 못한 형의 죽음과 권력의 필연성이 더해지며 놀이의 순수성을 잃게 됩니다. 13살에는 흩뿌려진 것처럼 보이는 하늘 위 춤추는 별들의 위치를 모두 파악하고 스스로에게 주는 상으로 미들네임의 스타를 넣어 사용하며 데이비드 스타 조던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남겨집니다. 저자는 여기에 하나의 힌트를 남겼습니다. 우주를 하늘의 원형궤도와 같은 규칙적인 질서로 파악하고자 했던 조던의 특이성을 말이죠. 별의 머리를 담근 소녀는 은하수의 불규칙성에는 관심이 가지 않았을 겁니다. 표본실의 표본들처럼 가시적인 것 외에 다른 것은 볼 수 없었을 테니까요. 조던은 성인이 되는 2번의 큰 시련을 겪습니다. 그중 한 번은 1883년 실험실에 불이 나며 성스러운 명명의식을 기다리고 있던 표본들이 모두 소실됩니다. 화재가 있은 지 2년 후에는 아내도 잃게 되지만 굴하지 않고 더 세게 밀어붙이며 조던은 나아갑니다. 2번째는 1906년 진도 7.9의 47초 동안의 지진으로 연구실에 층을 이루며 쌓여있던 명명된 물고기 표본병들이 산산조각 나게 됩니다. 그 많은 시간을 들여 부여했던 질서에서 다시 혼돈의 세계로 세상의 영역으로 끌려나오지 못한 채 형체 없는 미지의 존재로 물고기들은 돌아가게 됩니다. 어린 시절 불안으로부터 안정감을 찾게 된 저자가 이별로 인해 혼돈 속으로 다시 밀어넣어진 것처럼 연력학 제2법칙은 멈추지 않은 것이죠. 천재지변으로 사라지게 된 완모식 표본들을 바라보던 조던은 표본병 안에 이름표를 넣을 것이 아니라 뾰족한 끝의 바늘로 물고기의 살갗에 이름표를 직접 꿰매어 매달기로 합니다. 물고기의 살을 관통해 이름을 붙이는 이 일은 조던이 경험한 어린 시절 기억 속의 바늘이 의식의 표면으로 떠오른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아이디어를 차용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책 속에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친구 집에 머물며 절망에 굴하지 않던 조던의 뒤를 쫓던 저자는 어느 날 오후 공포에 대한 해독제, 희망에 대한 처방을 드디어
발견하게 됩니다. 생명의 동력을 나르는 전기 입자 이온을 연구한 아버지의 실험실에 걸려있던 단어들. 생명에 대한 이런 시각에는 어떤 장엄함이 깃들어 있다. 진화의 철학이라는 조던의 강의 요강 맨 밑에 묻혀있던 단어들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결국 조던도 자신에게 알려준 새로운 것은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늘 들어왔던 아버지의 말을 상기시키는 것 외에는 말이죠. 시카고에 머물고 있던 밀러는 안개 속에서 자신에게 미소를 만들어주는 샘을 찾아냅니다. 보글거리며 올라오는 탄산 거품이 터지듯 에탄올은 저자에게 활기를 찾아주었고 희망을 품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이 일을 밤마다 반복하던 어느 날 자신이 집착하고 있는 조던의 힘에 관해 친구에게 이야기하며 거대한 유혹과 인접한 파괴되지 않는 것의 개념을 접합니다. 밀러는 경이로운 이 개념이 조던의 글 어딘가에도 잠복해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다시 나서게 됩니다. 결국 살아남는 것은 사람이고 운명의 형태를 만드는 것도 사람의 의지라는 글을 그의 에세이에서 발견합니다. 페니키스 섬에서 질서의 깨달음을 얻었던 조던의 글 속에서 말이죠. 부연하자면 조던은 다윈과는 다른 입장을 고수했던 박물학자 루이 아가시의 제자로 인류에 알려진 물고기의 5분의 1을 분류한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초대학장입니다. 조던은 중간에 다윈의 이론으로 슬쩍 넘어가기도 했지만 자연의 사다리를 믿었습니다. 이후 책은 약간의 미스테리가 더해지며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독자는 알고 있던 상식 또는 진실이라고 믿었던 지식의 혼돈의 세계로 초대됩니다.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지식의 혼돈 속으로 말이죠. 이 책은 과학기자인 저자의 글솜씨로 매끄러운 번역이 더해지며 단숨에 내달릴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토대로 과학, 역사, 심리학, 물리학까지 아우르며 실존의 문제에 접근합니다. 책의 마지막에 이르면 한 가지 특질로 분류되는 이름 아래 모든 것이 설명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표본실에 나란히 배열된 표본병들처럼 편리에 의해 그어진 선에 의해 스스로를 배열하거나 혹은 배열당하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불굴의 과학자에게 경의를 표하는 듯 보이지만 실은 자신이 믿는 신념에 대해 의심해볼 수 있도록 위험을 이야기해주는 책입니다.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당연시 여겼던 상식 또는 지식으로 믿어왔던 사실이 오류일 수 있다는 깨달음을 갖게 합니다. 어쩌면 나누는 기준이 사실이 아닐 수 있다는 의심을 갖게 하죠. 책에 담겨진 내용들처럼 말이죠.